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신문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신문 조선일보 핵협의그룹 출범날.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날 미국이 전략 핵 잠수함을 부산에 입항시켰습니다. 핵미사일이 탑재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42년 만에 부산에 입항을 했습니다. 자, 북의 강력한 핵 억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핵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쭉 했습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도 잠시 들러서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서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 동맹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한미 핵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아서 북한에 종말만이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좀 모았다고 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상처투성이 손.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분 바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한 정영석이라는 분인데요. 물속 3명을 끌어올려서 구한 지하차도 의인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도 구조를 도움받아서 살아났듯이 더 많이 살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함께 피력을 했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 챙겨줘서 버텼다. 그리고 참사 희생자 8명에 대한 눈물의 발인도 어제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손이 바로 정영석 씨의 상처투성이 구조 손입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죠. 이재명의 보고.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이재명의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해찬, 이재명 연결고리였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 300만 달러 송금 진술을 했다고 하고 이재명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를 검토하고 있고 8월 초쯤 소환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 부분은 바로 첫 번째 아이템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전달한 800만 달러 가운데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는 일단 제외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대신 전달했다는 내용을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때문에 검찰은 8월 초쯤 이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연연이라면 이거 내이 사이인 거예요.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얼굴도 모르겠거든요. 대북 송금 과정이 또 아태협이라든가 이런 게 좀 관련이 돼 있고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대북 송금 300만 달러. 그래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정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과 김성태의 검은 커넥션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신작 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 건 바로 대표적인 이해찬계 출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또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이로 불렸던 핵심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진부터 한번 함께 주목해 보시죠. 2018년 9월 11일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청에서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함께 입장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선명하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자, 바로 이 모습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두 사람의 연결고리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는 걸 마치 보여주듯이 저렇게 사진이 찍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에 방북을 요청했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 수사가 얼마나 큰 파장과 또 속도를 가져올지 궁금해지는데, 자, 최병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어제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은요, 지금 얘기한 저 정도 수준보다는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방울이 북한에 경기도를 대신해서 대납했다는 게 800만 달러인데 네. 그 중에 500만 달러 부분은 여전히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300만 달러 부분도 본인이 직접 관여했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어제 법정에서는. 네. 대신 이 300만 달러 부분은 액수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300만 달러를 북한의 쌍방울이 건네기 전에 네. 이재명 대표한테 방북 비용을 낼 것이다, 또는 이런 부분은 보고를 했다는 거죠, 사전에. 네. 근데 그 사후 얘기는 어제 법정에서 얘기 안 했는데, 조선일보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이미 검찰 진술에서는 그 300만 달러 부분을 다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일보 오늘 아침 보도가 맞다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300만 달러 이 대납 부분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지금까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함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간의 진실 공방처럼 지금 흘러오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아마 불려가면은 부인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 간의 진실 공방 국면으로 바뀌어요. 아마 이 상태에서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기사들만 보면. 왜 그러냐면 300만 달러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 뭐 전혀 모르는 일이다, 자신은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네. 김성태 사장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계속 공격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김성태 회장에게 방북을 요청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방북을 요청한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300만 달러에 대한 대납을 요청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서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김성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방북을 요청했을 수 있지만 돈과 관련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큰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최병무 위원 말씀대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에게 대납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한 것인지 승인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 조사가 있는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이제 진술 조사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시장의 변호사도 이 부분을 인정했다고 하니까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이제 대북승무와 관련된 경기도 스마트팜과 관련된 5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대납해 줬다는 300만 달러 아닙니까? 근데 이제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전혀 이건 사실무근이다, 뭐 네. 알지도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태도의 변화가 보인 거죠. 네. 그래서 800만 달러 중에서 이제 300만 달러에서는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술 조서에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어느 정도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까지 부인을 하다가 네. 적어도 300만 달러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300만 달러 인정한 부분이 이화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결국 이재명 지사에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재명 지사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지만 300만 달러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은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대북승무와 관련된 외환관리법 위반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제3자 뇌물이랄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사안이에요. 본인은 신작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측근주의 측근이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신작 소설이니 뭐 조작이니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러한 진술 태도의 변화가 아마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보도한 내용을 잠깐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어떻게 입장이 좀 바뀌었는지 화면을 보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관련 없다라고 시종일관 주장해왔던 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입장이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죠. 그러나 지난주 재판, 검찰이 이화영이 기존 입장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액을 쌍방울이 도와줬다는 취지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그래서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여기에도 얼마나 쌍방울이 도와줬는지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액이라는 액수가 오갔다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저렇게 지금 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가 쌍방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거 방북단을 이끌고 북에 갔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방북단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방북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의 얘기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없었나요? 옥류관 분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세부적 사업 얘기들은 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했고 좀 포괄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그 방북 초청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종혁 원장께서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함께 평양을 방북할 그럴 날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시기에 쌍방울 전 김성태 회장 역시 대북 사업에 의혹을 보이기도 했는데 계열사 직원들에게 어떤 격려사를 하는 김성태 회장의 모습도 보겠습니다. 쌍방울 강림 나우스 직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강림은 작년 매출 목표보다 상회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강림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우스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재기하는 한 해로 될 거라 믿습니다. 쌍방울 강림 나우스 임직원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자, 경기도와 쌍방울을 연결해주는 그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경기도 이재명 지사,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서로 원하는 바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장동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는 데는 네. 저는 중요하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대표가 국회의원을 하고 대표가 된 게 방탄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력이 강하게 살아있는 한 이 사건을 비롯한 대장동 사건의 주변 인물들의 입은 계속해서 닫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력이 약해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입은 계속해서 열릴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고 네.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강력하게 부인을 하지만 다른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대리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다 보면 본인이 아무리 부인을 한다고 해도 그 논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주변 상황에 의해서 도저히 자기가 부인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결국은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진술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불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 어찌됐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앞서 신문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이었습니다. 대선 후보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해찬 전 대표의 어떤 도움 덕분이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대선 후보 시절 과연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표현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가 재판도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말하자면 잘못된 이미지, 그게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죠. 저도 처음에는 그 긴가민가 할 정도였으니까요. 몇 년도까지 긴가민가 하셨어요? 8년도까지 그랬어요. 제가 당대표 돼가지고 당대표 된 경기도 다음에. 지사하고
정책 협의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서야? 예, 그때 내가 해보니까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저도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좀 예, 걱정도 하고 그러나 우리 당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전당대회 때 보는 했어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장동혁 의원께서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지금 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바꿨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와 진술에 의해서 더 이상 거짓으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을 실토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병 의원도 비슷한 그렇죠. 의견이죠? 아니 그 대개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 좀 추가하자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어요. 뭐 날짜, 네. 시간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까지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둘이 호용호제하는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자체가 사실은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른 비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그 일부 숨기려고 하다 보면 네. 사실 본인이 지금 드러난 부분은 시인을 안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지금 이렇게 털어놓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그리고 현재 구속 상태가 지금 오래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흔히 재수의 딜레마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남들이 뭐라고 이제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여서 나중에 잘못하면 본인 혼자 다 덤터기를 써야 돼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그런 걸 원하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아마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 전 정도부터 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보이고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도 사실은 그 인정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밖에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뭐 이런 데까지도 쭉 그 실토를 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스마트팜 사업 500만 달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버티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걸 자기가 인정하면 그 사실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본인이 북한에 가서 약속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본인의 죄가 추가돼요. 본인의 죄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은 그걸 실토를 하더라도 본인과는 관련 없는 거거든요. 그냥 본인은 중간에서 매개 역할만 했는데 스마트팜 사업비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는 본인에 대한 방어도 되는 거죠. 네. 그러나 그 방어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300만 달러에 대한 방북 비용도 지금 부인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미세한 입장이 변화가 있으니까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아직은 과제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비용과 관련해서도 500만 달러잖아요. 근데 이게 경기도가 스마트팜 비용을 안 주니까 북한에서 엄청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하도 화를 내니까 김성태 씨가 왜 우리 형한테 화를 내냐.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5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 자체가 술자리에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와 오히려 무관하다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김성태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이재명 대표와 무관한 어떤 증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아직은 좀 수사가 미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00만 달러 대납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김성태의 진술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300만 달러 대납을 요청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정했다는 진술이 없고 단지 방북을 요청을 김성태한테 부탁했다는 건데 그러게 보면 아까 TV에서도 보듯이 이화영 부지사가 TV에 나와서 방북 초청 의사를 북한이 밝혔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범죄 사실로서 인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북한과의 대북 접촉 승인 과정을 통해서 경기지사가 북한으로 가겠다는 것인지가 지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술조서를 제출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의 내용을 봐야지 정말 이게 이화영 씨가 인정을 한 것인지 아닌지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하는 이유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방북을 하진 않을 테고 경기도나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자신의 어쨌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방북을 하는 것인데 아니 방북을 하려면 그 비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팜이든 무엇이든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 돈을 누가 댔는지 이재명 대표나 경기도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이재명 대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되지 않으면 지금 같이 가는 쌍방울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몰랐다. 그리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몰랐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한다면 방북을 왜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방북의 목적이 있고 본인이 방북을 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은 한 푼도 경기도에서는 한 푼도 되지 않았는데 같이 가는 쌍방울이 되는 걸 몰랐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3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본래 방북하는 목적인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도 최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또 증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화영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북한에 500만 달러를 주는 건 이건 이제 그 스마트팜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재명과 경기도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쌍방울도 북한에서 사업을 해보고 싶었고 저희 뒤에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 강력한 대권 주자 이재명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재명과 경기도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자신의 지갑에서 500만 달러를 꺼내게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어제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저런 얘기를 내뱉은 겁니다. 어쨌든 800만 달러 모두 뭐 방북 비용이라든지 스마트팜 비용이라든지 모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본인은 썼다. 그런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고려하지 않은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관섭 변호사님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근데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이게 작은 돈이에요. 그러면 술자석에서 내가 대신 내줄게. 뭐 별거 아니야. 그렇게 낼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쌍방울의 목적이 있는 거고 경기도하고 이재명 지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 500만 달러 대신 내준다 보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지금 김성태 회장은 굉장히 막역한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줄 수는 없는 거죠. 쌍방울은 쌍방울대로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고 경기도나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또 통화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해보라고. 그다음에 처음에 그 돈을 내주기 직전에 한번 약속이 또 어그러졌고 그다음에 돈을 내준 다음에 또 2번 약속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랄지 아니면 뭐 변호사 대납 이런 것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직접 만나지만 못했지 이화영 전 부지사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을 뭐 심야에서 만났는데 부지사가 심야 가는데 지사에게 보고 않고 가요? 공문결제 다 할 거 아니에요.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건 뭐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화영 경기부지사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는 네. 대부분이 다 유죄 판결이 날 것이다. 단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의 연결고리를 부인하고 있어요. 뭐 대장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북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까지 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성태 회장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범죄 사실은 거의 다 인정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방문할 때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만 간 게 아니고 수행한 사람이 있어요. 네. 쌍방울 쪽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 명백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걸 전체적으로 부인한다. 이것은 정치의 의도라고 볼 수가 없고 그래도 일부라도 3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를 했다고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이러한 단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어떤 연결고를 어떻게 찾느냐 이것은 뭐 수사 역량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8월 초쯤에는
뭐 소환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사법 리스크, 바로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유의미한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지난달 백현동 개발업자 정모 씨의 재판 출석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횡령한 법인 돈 일부로 인허가 청탁 비용 정진상에 건넨 거 맞습니까? 어떤 거는 소명하실 계획이세요? 억울한 거 없으십니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자, 관련해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신문 펼쳐보시죠. 로비스트가 요구한 200억. 자, 여기서 로비스트 바로 김인섭 씨입니다. 이 김인섭 씨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김인섭이 요구한 200억, 절반은 이재명, 정진상이 갖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200억이 다 김인섭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지 않았다. 이 정모 씨는. 이건 일부는 이재명과 정진상으로 간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합니다. 김인섭 씨는 물론 청탁이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정적으로 불리한 부분인데 이제 저거를 김인섭 씨가 사실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는 이 정모 씨는 백현동의 시행업자예요. 네. 시행업자로서 이제 자기가 뭔가 백현동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영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 이 성남시 일대에서 뭐 일종의 허가방으로 통하는 그렇죠, 이 김인섭 씨를 이제 접촉을 한 거죠. 그래서 2015년 1월에 김인섭 씨를 영입해요. 네. 영입하고 났더니 바로 그때부터 8, 9개월 만에 이 용도 변경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요. 4단계나 상향되고. 4단계나 상향되고 뿐만 아니고 뭐 임대주택 비율도 확 줄어들고 뭐 이렇게 돼서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김인섭 씨는 이 정모 대표라는 사람한테 자, 내가 이걸 해주면 200억을 달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게 이제 이 정모 씨가 어제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200억을 달라고 얘기했고 실제 77억은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인섭 씨가 이 정 대표한테 그랬다는 거죠. 이 중에 50%는 내 네. 거고 나머지는 두 사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그 정진상 당시 실장 얘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듣는 이 정 대표는 성남시에서 두 사람이라고 하면 이재명, 정진상밖에 더 있느냐. 어차피 저 인허가권자니까 자기가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고 실제 또 김인섭 씨가 아니 이거 나 혼자 다 먹는 거 아니라는 거 알지 않나 뭐 이렇게까지 정 대표한테 얘기했다 이런 진술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관건은 정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김인섭 씨가 이 로비의 그 진상은 김인섭 씨가 다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김인섭 씨가 이 부분에 관해서 실토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인섭 씨도 굉장히 압박을 느낄 거예요. 이 정 대표가 전부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본인이 자칫 잘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응? 왜냐하면 50%는 내가 갖고 50%는 이재명, 정진상 몫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본인이 사기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김인섭 씨도 굉장한 압박을 느껴서 김인섭 씨가 입을 열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섭 씨는 일단 정 대표와 동업한 관계로서 적법한 절차 내에서 사업에 관여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고 비정상적인 청탁은 없었고 성남시에 대한 영향력도 없었다. 부인한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히고 있긴 한데 어떻게 또 입장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그렇죠. 그거는 지금까지의 입장이죠. 지금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인데 이재명 대표와 김인섭 씨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그동안 취해왔는지 그동안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 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그래서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나하고 정진상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110 몇 차례나 통화를 했겠어요. 근데 2015년 9월달에 됐는데 공무원한테 부탁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요?
장동희 의원님, 예. 일단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 지금 김인섭 씨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지금 정모 씨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데 이게 어떤 유무죄를 가리는데 영향을 주지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유무죄를 가리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김인섭 씨가 부인을 끝까지 하더라도 네네.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네네. 이재명 대표에게? 저는 충분히 왜냐하면 이 진술 하나만 가지고 사실은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네. 사실은 이것은 이 사건의 핵심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두 가지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과연 그것을 기획하고 모든 걸 추진한 핵심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나 관련자들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왜? 네. 꼬리 자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백현동에 대해서는 뭐라 했냐면 이것이 특혜 시비가 이르니까 이렇기 때문에 뭐 국토부에서 나는 거의 뭐 협박하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현동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특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것은 서류나 모든 결제에서 기록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쉽게 빠져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다면 저는 재판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사실은 이것이 지금 진실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현장을 가서 보면 이 백현동 이 개발 사업은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진행 과정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진행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것을 바로 이 정모 씨의 진술이 그것을 한마디로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재판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도 참 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요. 실제 이제 정모 씨 진술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을 위해서 한 100억 정도는 넘어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고 김인설부터 200억을 요구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200억을 줬어야죠. 근데 주진 않았죠. 두 번째는 실제 합의에 의해서 한 77억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뒤에 정진상, 이재명 대표가 절반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 뒤에 뒷배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줄 알면서도 절반도 안 준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연결됐다고 하려면 이 77억 중에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측에 전달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달됐다는 돈이 나온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김인섭 씨는 여전히 진술을 부인하고 있고요. 또 지금 검찰이 질문 중에 당신이 횡령한 금액 이게 다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김인섭 씨를 준 거냐는 취지에 대해서 맞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횡령 부분도 상당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국토부라든가 그 당시에 VIP도 이 식품연구원이 8차례나 유찰이 되면서 공공기관이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을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성남시에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관련됐다라고 보기에는 뭐 특별한 증거나 진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의 특징이 있죠. 항상 측근이 통해서 이 일을 했고 측근들은 다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를 부인해요. 다 돈과 관련된 겁니까? 그리고 측근들은 다 구속이 됐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예를 들어 지금 백현동도 김인섭 씨도 선거대책본부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람 구속돼 있단 말이에요. 돈 받은 혐의로. 근데 이 사람들 계속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를 부인하고 있죠. 대장도 마찬가지죠. 정진상,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계속 수사하는데 측근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정진상에서 지금 수사가 지금 중지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대북송금 마찬가지죠.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또 측근 중에 측근 아니에요? 이화영 경기부지사는 구속됐는데 거기서 딱 수사가 끊긴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사건의 특징은 측근에서 다 끝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구속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 이제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유죄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증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그 연결고리 찾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이제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 증거에 보면 당연히 했을 거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증거 문제 때문에 계속 부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뭐 그냥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게 상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느 한뚝이 무너지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막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결국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영장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고 그리고 정당한지 아닌지 그런 판단도 본인들이 여론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쇼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영상 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방법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재명답게 지금 이제 비등해진 그런 타이밍에서 이 카드를 던진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펼쳐보겠습니다. 야권 민주당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해놓고 조건 달았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정당한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판단하겠다. 여론 압박에 결국 조건부로 포기를 결의했지만 당 내에서조차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꼼수다라는 그리고 궁색하다 이런 뭐 당내 비판 여론도 있다고 합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궁색하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표도 포기했고 또 혁신위에서도 1호 의안으로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포기하는 게 맞죠. 저번에도 부결이 됐잖아요.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또 연기됐는데 실은 연기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연기했고 또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야? 라고 계속 따져야 되고 그 뭐 당의 혼란과 분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불체포 특권 행사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행사 못 할 거 그냥 시원하게 포기해버려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 꾸무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 좀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 사실상 뭐 국민의 뭐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 수사를 하고 야당에만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건 검찰의 탄압이야. 그런 주장, 정치적 주장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이 더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맞서서 사법부에 시시비리를 가리는 것, 비록 내 걸 뭔가 내주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한번 붙어보자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자꾸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민주당이 좀 쇄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동영 의원님,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 응하겠다. 결국 계속해서 방탄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어제 2시에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민주당 의총이 조금 늦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있는데 갑자기 속보가 떠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당론으로 이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끝나고 나왔더니 역시 정당한 영장에 대해서만 하겠다라고 조건을 붙인 것을 보고 역시 민주당 표 꼼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건 무조건 뭐 정치적 수사하고 야당 탄압이고 그다음에 영장에 대해서는 뭐 한결같이 이건 소설 쓰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어떤 영장 청구가 과연 정당한 영장 청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영장 청구는 현재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당 의원들 말고 다른 당 의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이제 진짜 너 나가라 하와이 아닌가 이거는. 우리는 정당한 영장 청구는 없다라고 계속 선언해 왔는데 이것은 정말 국민들을 2번, 3번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아니고 불체포 특권 유지 선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자,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결정을 했어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네. 그 검찰이 구속영장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청구하면 국민의힘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아 이거 정당한 구속영장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야당인 한은 늘 검찰이 뭐 그 공정성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어느 당이 야당이더라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당성을 더군다나 자기들이 판단한다고 하잖아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 정당성은 법원이 판단해요. 그렇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만약에 가결시켜주면 그렇다고 구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영장실질심사 받고 아 이건 정당하다 그러면 발부해 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거기에 이제 법원이 이건 좀 뭐 그 도주 우려도 없고 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뭐 사안도 그렇게 중대하지 않아. 그러면 발부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당성은 법원이 판단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자기들이 판단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글쎄 우리 국민 중에 몇 %나 저걸 두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고 과연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번 주말쯤이나 다음 주쯤에는 뭔가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별로 동의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위도 과연 혁신위가 필요한 거냐, 이거 뭐 혁신위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건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두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포기 선언이 아니라 지금 최병욱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유지하겠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더욱 강하게 드러낸 것 아닌가 하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또 만나기로 했었는데 못 만났다고 합니다. 자, 김광석 변호사님, 이건 왜 또 불발이 됐습니까? 일단 지난번에 이제 폭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수해와 관련해서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복구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해야지 만나는 것은 뭐 그렇게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런 뭐 이해가는 측면도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좀 만나기를 싫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싫어하지 않나? 네, 네. 서로 이제 만나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서로 이득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뭐 본인들이 뭐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해 복구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뭐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 네. 같이 수해 복구 현장도 같이 가기로 했다. 이러면서 만나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만남 자체가 더 플러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만나서 할 얘기도 없고 사실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십 문제랄지 이제 당 대표 관련 또 민주당 유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낙연 대표하고 뭐 교과서적으로 서로 힘을 합치려 했다. 이 정도 얘기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외부적으로 볼 때는 서로 이제 분열 갈등을 이제 끝마치고 이제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런 취지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실리면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좋지 않은 거예요. 네. 특히 이제 강성 팬덤이랄지 또 이낙연계 이제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공천과 관련해서 친명계와 전력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뭐 만나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내년 총선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민주당의 리더십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기서 또 잘못하면 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생명 이런 것도 사실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것이 득이 되지 않는다. 근데 뭐 본인들 입장에서 뭐 수해도 있고 폭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어떤 안 좋은 일도 생겼었다고 하는군요. 흉기 위협을 당해서 지금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최고님? 지난 15일에 그 본인이 아는 분의 결혼식장에 갔다고 해요. 네. 근데 그 결혼식장에서 한 80대 정도 되는 분이 평상시에는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였다는데, 근데 본인이 이제 전남지사 선거 때 1억 원을 썼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손에 흉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경찰에 연락하고 뭐 이래서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는 건데, 뭐 정치인들이 이제 그 뭐 경호원을 같이 다니고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저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하튼 본인이 잘 그 신중하게 저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뭐 충격은 좀 받았겠지만 앞으로 신중하게 행동하고 저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아마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핫한 인물들 만나보러 가보시죠. 자, 오늘의 사람 첫 번째 인물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먼저 신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국민일보인데 여당 윤리위, 국민의힘 윤리위가 전국 포구 중에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징계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직권상정해서 징계 논의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장동희 의원님 어떻습니까? 비 오는 날 골프를 쳐서 윤리위에 회부까지 된다? 뭐 공무원들이 직무를 하거나 업무를 할 때 지켜야 될 또 규칙이나 뭐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또 뭐 당원 당규도 있고. 그런데 정치라는 입장, 그리고 또 광역 단체장으로서의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로서는 뭐 그런 매뉴얼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이 여러 가지 사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호우가 그렇게 대구 지역은 심하지 않아서 뭐 큰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주변 지역의 상황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뭐 이게 골프를 쳤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전에 비슷한 사례에서 징계를 했던 적도 있고, 또 이것이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고, 또 국민의힘의 윤리 규정에 보면 뭐 이렇게 재난 상황이나 이럴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또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윤리위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심사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발하고 있는 홍 시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하시나요?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괜히 그거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당 지도부의 목소리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무리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해로 전 국민적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골프장을 찾는 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자, 지도부의 입장은 저렇고 대구시장의 입장은 또 저렇습니다. 두 사람의 두 양측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렸는데 조금 전 속보가 좀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천과 공주 등 13곳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들었고, 대통령실에서는 호우 그 상황을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고, 그리고 지역과 피해 조사 후에 추가적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만한 곳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으로 선포하겠다라는 메시지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난 주말 그리고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이 집중호우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특별 재난 지역이 예천과 공주 등 13곳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주말을 껴서 비가 또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좀 더 이번에는 대비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어쨌든 다시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로 돌아와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렇습니다. 매뉴얼대로 했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주말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못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법을 어긴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민정서법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는데 또 그것 또한 너무 국민정서법에 따라서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범위원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 흔히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국민정서법은 헌법 위에 있다는 농담을 하긴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뭐 법률상 뭐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하는 자세는 아니죠. 더군다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 한때 뭐 대선에도 출마했던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국적인 지금은 대구시장이지만 사실 전국적인 민심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본인이 골프를 쳤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수해가 지금 다른 지역에 수해가 났는데 본인이 골프를 쳤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게 테니스면 그런 문제가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런데 자꾸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렇게 항변을 하니까 김병민 최고위원이 적반하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은 그 일반 민심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따라가야지 그 민심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러면 정치를 그만둬야 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런 식으로 국민정서법에 기대서 정치하는 게 그게 너무 나갔다? 국민정서법이라는 데 기대서 정치를 해야 된다. 저희는 기자를 하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장마가 온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게 비가 안 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느 지역이 비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구시장이라고 한다면 대구시 공무원들이 이미 현장에 나와서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골프를 치러 갔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뭐 이게 국민정서법 갖고 왜 나한테 그러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들은 결국에는 국민 정서를 굉장히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평소에는 좀 쓴소리도 하고 잘했는데 이번에는 좀 본인에 대해서 너무 방어망을 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 올해 3월에 대구시 공무원들을 과 함께 단체로 골프 치러 간 적도 있습니다. 그때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공무원 골프 못 치게 하는 게 이게 기강 잡는 하나의 수단으로 늘 사용이 됐다고. 주말에 등산 가는 거는 괜찮고 테니스 치는 거는 괜찮고 골프는 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경남지사 있을 때는 가명으로 치지 마라. 뇌물 골프 치지 마라. 너가 돈 내라. 그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골프 쳤다고 시비 안 건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경남만 골프를 허용했어. 자, 어쨌든 징계 절차에 개시는 할 것 같고 윤리위가 그리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뭐 결정 따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서요. SNS에 그런 글들을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결론 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만나보러 가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이 ISDS 국제 투자 분쟁 판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이게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전체 영국 취소 소송 확률을 보면 10% 안짝인가요? 그렇지만 충분히 저는 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당구 오래 치면 당구장 주인만 돈 버는 그런 구도예요. 이 재판이 그렇습니다. 액수가 몇십억 단위로 늘어날 것은 분명하고요. 어디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살아가면서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몇 가지 있다고요.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도 또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국적에 맞게. 저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렇지만 자, 일단 소송하겠다는 거고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주장은 어떤 겁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법률적인 문제예요. 더군다나 국제소송이니까 우리가 웬만큼 해가지고 이게 뭐라는 얘기지? 그래갖고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바로 이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그 합병을 인수합병 과정에서 찬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합병이 이루어진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엘리엇이라는 데가 자기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제 그 논리가 엘리엇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다 하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얘기는 국민연금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그냥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 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에 불과했다. 국가기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엇이 요구하는 이 배상을 해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아까 ISDS에서 그 자기네들의 결정을 번복할 확률이 뭐 한 10%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조금 뭐 이제 승소 확률이 높진 않은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그걸 끝까지 하여튼 우리가 다퉈보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전히 말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이라는 그 업체에서 한동훈, 정청래 두 사람의 가상 대결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그 결과를 정청래 의원도 보고 이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마포울 출마, 정청래 자객공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한동훈 장관의 입장으로서는 의문의 일패잖아요 지금.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전혀. 본인도 슬플 것 같아요. 저도 슬픕니다. 그런 실체가 드러나가지고. 그 실체가 그러면 안 올 것 같아요 마포울로. 왔으면 것이다. 좋겠는데. 저도 대선 주자 한번 이겨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자, 김광석 변호사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아마 여론조사에 좀 구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여론조사가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관련된 그 여론조사의 꽃이라는 업체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김어준 씨 하면 어떤 생각하죠? 교통방송 하면서 굉장히 이제 공정하지 못한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김어준 씨 어떤 성향 이런 걸 보면 이 여론조사 사실은 공정할 수 있죠. 그러지만 과거의 행태를 보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또 우리가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어요. 그렇지만 이 차이도 그렇고요. 이제 갑자기 한동훈 씨를 들이대면서 누구 국회의원 찔 거냐. 아마 질문 내용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경우가 있다면 유도적으로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봐야 알겠지만 이걸 가지고 유리 분리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한동훈 전 장관이 그 정청래 의원 지역구로 안 갈 거예요. 갈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한동훈 말고라도 다른 후보를 내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인적 자원을 저렇게 함부로 쓰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만에 하나 정말로 붙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아마 당선될 거라고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어요. 마포을에서요? 그렇죠. 근데 아마 정청래 의원 말은 저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떨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총선 8개월 가량 남았고요. 지금 김광석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장관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했지만 개인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론조사 기관의 특성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여론조사 꽃이라는 곳에서 한 결과 가상 대결로는 정청래 의원이 35.3%, 한동훈 장관이 27% 오차범위 밖에 벌어졌기 때문에 한 장관을 향해서 정청래 의원이 어제 라디오 나와서 저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오차범위 내군요. 네, 어차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니까 그리고 가상 대결이니까 한번 큰 의미를 담기보다는 그냥 저런 여론조사도 여론조사 꽃이라는 곳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좀 생각만 해주셨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세 번째 인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민영배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민영배 의원과 박영훈이라는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도중에 에코백을 들고 다녔는데 에코백 안에 명품 가방이 들어있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 박영훈 씨가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속에 숨겨진 가방은 C사의 500만 원대 명품 가방이었다. 근데 이게 아니었고 지난 17일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 여사의 에코백 속 파우치는 시사 제품이 아닌 걸로 보인다. 앞으로 더욱 확인하겠다. 3일 만에 의혹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영배 의원이 한 번 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시민 눈에 그리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명품 감추려는 의도가 아닌 명품 사랑으로 읽힌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민영배 의원이 저런 말씀하실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민영배 의원의 검수완박을 위한 꼼수 탈당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사실 뭐 이렇게 대표적인 가짜 뉴스 선전선동인데 가짜 뉴스와 선전선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책임질 생각이라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선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막스 베버가 정치인에게는 열정과 책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김의겸 의원이나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 민영배 의원이나 지금 박모 부의장을 비롯해서 과연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는지 막스 베버가 말한 정말 권력을 향한 무책임한 열정 외에 무모한 열정 외에 저는 책임지려는 마음은 전혀 없는 것들이 저런 행동들을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저렇게 의혹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에코백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명품 가방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작은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할 때는 신중하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우리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통령실도 좀 알아야 될 것들이 김건희 여사가 에코백을 들고 다니면서 정말 우리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의 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나토 순방을 가서는 명품 샵에 경호원들을 데리고 16명이나 같이 갔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국민들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거든요. 좀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재난, 재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 에코백 안에 가방이 명품이냐 아니냐 이거에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통령실도 좀 함께 주의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명품 샵 갔던 거는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리투아니아 그 관련 매체가 추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원문을 보면요. 명품 샵을 한 군데만 간 게 아니고 거기에 명품 편집 샵이 5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5개를 다 들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 저 사진을 봐도 다른 쇼핑백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을 한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들른 건지 이 부분은 추가 보도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마침 명품 쇼핑을 한 것이냐 이렇게 지금 그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추가적인 보도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만 가지고 공연이 어찌 보면 국내에서만 정치 공방을 벌이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리투아니아 그 매체가 저거 보도한 거는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명품 쇼핑을 했다. 이게 주안점은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패션 감각이 있는 약간은 그 사실관계 보도에다가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부인의 어떤 패션 감각 같은 걸 드러내는 그런 긍정적인 기사였어요. 같이 저기 이제 상황을 좀 잘 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순방을 같이 가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 대통령 일정을 같이 했었었고 저 보도를 현장에서 접했을 때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원문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 최병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지의 언론은 그날 김건희 여사 일정들을 쭉 소개하고 저기에 갔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도를 했는데 국내에서는 그것을 이게 수해 이런 것과 관련시켜서 부적절하다 그리고 명품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부적절하다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었는데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코백에 뭐가 들어있네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도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없는 것을 부풀려서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거나 한다면 그것이 계속해서 불필요한 의혹이나 또 아니면 새로운 가짜 뉴스나 또 아니면 다른 불필요한
논쟁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자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저거의 본질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대통령의 순방이나 아니면 여사가 함께 해서 하는 외교 행보 전체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보고 좀 비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명품백이 에코백 안에 들어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가짜뉴스, 뭐 유망주다, 뭐 공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고작 가짜뉴스 유망주가 민주당의 미래이고 청년입니까? 찌라시급 루머에 가까운 이 같은 내용은 어떠한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는 배설일 뿐입니다. 생태탕 페라가모의 김어준 씨, 청담동 술자리에 김의겸 의원의 뒤를 잇는 가짜뉴스 유망주라 할 만합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만들 시간에 제발 민생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바꿔보겠습니다. 자, 치고 빠지는 떴다방식 민주당의 가짜뉴스. 떴다방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게 국민 현혹시키는 가짜뉴스다. 민주당 소속 인사의 아니면 말고식 조작을 보니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민주당의 가짜뉴스를 비판하는 국민의힘 목소리까지 확인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기록적인 폭우에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심각한 그런 상황인 거죠. 빠른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기원하면서 유명 연예인들이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최병훈 위원님, 특히나 임영웅 씨가 지금 2억 원이나 기부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렇죠. 임영웅 씨는 그동안에도 이제 여기저기 기부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2억 원을 이제 영웅시대라는 이름, 이 영웅시대라는 것이 임영웅 씨의 팬클럽이거든요. 그 이름으로 2억 원을 기부했다. 근데 이제 임영웅 씨뿐만 아니고 사실은 다른 여러 그 배우들도 그리고 탤런트 뭐 이런 분들도 지금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임영웅 씨의 뭐 액수로 보나 뭐 이런저런 횟수로 보나 상당히 눈에 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종의 뭐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여러 유명 연예인들의 기부 액수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임영웅 씨가 가장 많습니다. 2억 원, 유재석, 김혜수, 이효리 씨 1억 원, 그리고 한효주 씨, 고민시 씨가 5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임영웅 씨는 그동안 사실 꽤 많이 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누적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부한 금액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총 12억 원에 달하는데요. 임영웅 씨가 사실은 생일마다 영웅시대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기부나 성금을 해온 사실이 있었는데 2021년부터고요. 올해 6월에도 2억 원을 기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은 울진과 삼척 등지에서 대형 산불로 굉장히 어려움이 컸었는데 이때도 이재민을 돕기 위해서 1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있고요. 지난해 12월에도 이제 그동안 받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2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임영웅 씨 그리고 그 소속사 포함 기부액만 12억 원이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뿐만 아니라 팬클럽에서 기부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기부금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부천사네, 기부천사. 자, 기부천사 임영웅 씨. 뭐 임영웅 씨 당연히 노래 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노래뿐만 아니라 기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축구 실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조기 축구에서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슈팅 혹시 역대 슈팅 아니야? 지금? 내 인생 베스트지. 아 진짜 인생 베스트야? 네. 와, 나 그런 골 넣은 적이 없어. 손흥민 어시스트.
현상이나 국내에선 소름 좋아하면서 자, 손흥민 선수와 임영웅 씨가 축구하는 걸 과연 우리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저기서 유튜브에서만 보는 희한한 광경 아닙니까? 네, 워낙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세계적인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이명웅 씨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팬들이 있는데 이명웅 씨 본인도 감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도 골을 넣고 내가 손흥민 어시스트라고 말하면서 놀라워하고 그 감동, 여운이 가시지 않는 채로 동영상 이런 해당 모습이 공개된 상황인데요. 일단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가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에 이렇게 촬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명웅 씨도 중학생 때까지 축구 선수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웅 씨도 축구 선수 못지않은 축구 실력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랑 경기를 했다라는 그 상황에서도 이명웅 씨가 굉장히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에서 이 로빙 슛으로 골망을 흔드는 장면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받아서 이 골을 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내 인생의 베스트 골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명웅 씨는 연예인 중 축구 실력 1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아마 팬들 사이에서도 이 어떻게 보면 스타들의 어떤 축구 장면 굉장히 손꼽는 환상적인 슛이다 이렇게 불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손흥민, 임영웅 하면 이렇게 공개된 대회를 만들어줘도 사실 모시기가 힘든 그런 슈퍼스타인데 아니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봤으면 하고 희망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축구에서? 있겠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한꺼번에 저렇게 뭐 동네 축구장인 것 그러니까요. 같긴 합니다만은 함께 그 한 장면에서 저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만약에 예고가 돼 있으면 아마 관중들이 어마어마하게 운집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아주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게 예고되지 않고 그리고 정확히 언제 촬영됐는지 날짜도 특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공개된 것은 지난 주말쯤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알려져서 공개된 상태로 저걸 했다면 아마 전날 새벽에 주변 일대는 마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손흥민 선수와 임영웅 씨가 함께 축구하는 모습 굉장히 이색적이고 다시 보기 힘들 그런 광경이어서 저희가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90대 할머니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첫 사고 후에 차량 5대 연달아 치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추가적인 사고가 이렇게 5차례나 더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네, 지난 15일 오후 3시경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서울 광진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90대 할머니가 이제 내려오시는 상황이었고 한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좌회전하면서 진입로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할머니를 친 사건인데요. 네. 첫 번째 차량이 할머니를 치고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나가던 차량이 5대가 잇따라 이제 할머니를 역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네. 그중에 이제 마지막 차량이 뭔가 밟은 것 같다라고 사고 이후에 내려서 확인했더니 실제 할머니가 계셨던 상황이었고 119에 신고했지만 할머니는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인데요. 일단 운전자들은 이 내부가 어두워서 잘 몰랐다. 그리고 할머니 체격이 워낙 왜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이제 주차장인데 이면 주차들이 많아서 잘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차례나 차에 치였는데 6명의 운전자에게 똑같은 혐의가 적용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단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선행 차량, 처음 사고가 난 차량 같은 경우는 특가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요. 가실 비율도 이 형사 책임과 맞물려서 조사가 돼야 됩니다. 일단 선행 차량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역가된 사고 같은 경우는 후행 차량이 가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죽음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그리고 도주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이제 조사의 대상입니다. 일단은 선행 차량으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 판례는 뒤에 오는 차량들도 전방 주시 의무를 해야 되고 충분히 안전거리라든가 이 후행 사고를 내지 않도록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도주치사죄가 적용돼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인식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이라도 저희가 어두웠다는 것은 이게 객관적인 정황상 확인이 되고 또 할머니가 누워 있었는데 그 외부의 충격이나 이것을 실제로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내부에 CCTV가 있는지 주변 차량들이 블랙박스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친 사람들이 사고 충격 당시에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졌고 멈칫했는지 알았는지 내려서 봤는지 아니면 도주를 했는지 정말 모르고 지나갔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이 숨진 정확히 원인과 그 사람들의 어떤 형사 책임 여부가 가려지는데 만약에 첫 번째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고 네. 후행 이후에 이제 뒤에 6번째가 신고가 됐는데 6번째 땐 이미 죽음에 이르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그러면 사실 죽음에 대한 책임까지는 물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언제 사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검 결과도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 들었습니다. 하여튼 할머니의 명복을 좀 빌겠고 그리고 저도 운전을 하지만 뭔가 바퀴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느껴졌을 때 제 발로도 그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꽤나 많은데 어떻게 그 나머지 6명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여러 사람 차량들의 운전자들이 이걸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좀 들긴 합니다.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인데 요즘 한 집당 차량 한 대는 거의 뭐 기본이고 차량 2대를 보유한 가구들도 꽤나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특히 소위 명당이라는 곳에 주차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죠. 그런데 일부 비양심적인 주차장 자리바퀴 행태를 보여준 사례가 있어서 또 논란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아마 부모가 아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나 봅니다. 차를 뺐는데 다시 왔을 때 이 자리에 주차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박스를 갖다 놓고 아들이랑 밥 먹으러 가니까 다른 곳에 주차하세요라고 저렇게 뻔뻔하게 글을 써놓고 차를 뺐다고 하는데 저게 말이 됩니까? 굉장히 황당하죠. 사실은 서울 시내 전역이 이제 주차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 때문에 밤에 외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주차 때문에 항상 전쟁인데요. 이 사안은 본인이 일부러 내 주차 구역을 선점하기 위해서 물건을 쌓아놓고 간 대표적인 이제 주차 행위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뭐 오토바이를 세워놓는다던가. 네. 사람이 와서 미리 점검을 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좀 여러 번 발생하긴 했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에서 이렇게 먼저 자리 맞는다고 해서 본인 자리가 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를 발견한 운전자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어가죠. 저 뭐냐 저거? 와, 양심 없다. 아들이랑 밥 먹으러 가요. 다른 곳에 주차하세요. 아, 이상이네. 와, 저거 저대로 줄 거야? 저래서 혼내지 마. 그래, 저랑 두고 하는 거 안 된다고. 아, 최병우 의원께서 만약 저런 상황 맞닥뜨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 진짜 화나는 일이죠. 뭐 그 자리 하나가 뭐 어떻다 보다도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 어찌 보면 아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좀 응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걸 발로 차는 저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물론 저래서는 안 되지만 여하튼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공공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얌체 차주. 밥 먹으러 가니까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뻔뻔하게 글을 써놓고 차를 뺀 얌체 차주의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들어오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8시 50분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